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 오늘은 하락 출발했고 현재는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합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2.40%대까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98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하락 마감한 니케이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유럽 시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회담 주시하면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는 6.9%로 예측치인 7.1%를 하회했고 또 간밤새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됐죠. 이 금리 역전은 증시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상식이 깨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 명확한 해답 저희 신세계 리턴즈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신세계 리턴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성균 선생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최근 글로벌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준비해 주셨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단기 매매 기법,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총망라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 문자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슈 굉장히 많죠. 일본에서 긴급하게 YCC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을 했습니다. 제가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한 달 전에 얘기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지금 수순이다. 역전이 될 거다. 역전해도 내 증시는 오른다.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할 내용이 지금 채권 스프레드 역전에 대한 부분이 94년도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드러났을 때랑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때랑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찝어가면서 얘기를 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신세계 꽉 차게 담았습니다. 1시간 집중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번 1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100시간의 투자 공부한 효과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담되는 매크로 요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엔화 약세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부담되는 요인이 많은 매크로 상황이지만 이 시장 속에서 또 정확한 시장 분석하는 눈을 키워 가신다면 또 수익 극대화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과 2년물이 초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며 해지용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가 가스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고 밝히며 공급 차질 우려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 기대에 달러 대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 구간에서는 각 상품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상품 시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25% 하락한 15,20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03% 오른 온스당 1,93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3.88% 상승한 배럴당 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유로입니다. 0.64% 상승한 1.11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지금 현재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4,571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역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단기 조정이 한번 들어갈 것 같고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채권 스프레드 역전 때문에 관망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네, 더 오르겠지만 네. 지금 잠시 쉬는 모멘텀이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상단에 대한 어떤 파동권이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모멘텀 발동 없이는 추가 상승에는 지금 이 채널 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 오늘 뷰에서는. 오늘은 사실 이 조정에 대한 최근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 며칠 동안 한 2주죠. 네. 2주 내내 올랐어요. 여러분들.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쉬는 조정에 대한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쉬고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진입 사인이 14,750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매수를 보시려면 네. 이 구간에서 한번 보자. 이 주의가 강해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그죠. 정확히 기술적 분석이죠. 오는 것이다. 정확히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국제 유가도 지금 현재 좀 4%대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저는 명확하게 없어요?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증시랑 지금 유가에 대한 상황을 좀 연동짓기에는 굉장히 네.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고 예. 현실적으로 지금 유가는 사실 좀 안정한 구간이에요. 오히려 오늘 그렇군요. 좀 이따 이제 이슈 점검을 같이 할 때 네.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포함을 하겠지만은 오늘 당일 긴급적인 시황 때문에 단발성으로 추가 상승세가 드러나는 거지.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가 유가에 대한 하방권을 더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유가 할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미증시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오늘 관망을 하시고 내일 진입 사인이 한 번 더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16,000원까지는 쉽게 도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좀 2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증시가 오르면 변동성 진수가 좀 안정이 되고 사실 최근 유가가 많이 안정화됐거든요. 네. 미국이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영향을 받는데 근데 오늘 좀 난리가 났죠. 네. 네, 기대하고 고대하던 채권 역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29일에 2년물과 10년물이 이제 드디어 그죠. 역전되는 현상이 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레드 네. 사이트 들어가면은 예. 이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표를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일시적이었지만 역전이 한번 톡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게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대체 이게 뭔데 그런 거야? 미국 금융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역전이 드러날까라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94년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때 상황과 비교는 많이 되나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미중 무역 갈등 고조됐었던 2019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시장에서 네. 3분기에 시장이 한번 위에 올 것이다. 3분기예요. 올해. 음.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겠다. 네. 예, 그 94년도 대비해갖고 채권 스프레드 역전이 드러났었는데 예. 4년 뒤에 터졌거든요. 정확하게 버블 사태 네. 해갖고. 근데 그때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네.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보죠. 보통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건 경기 팽창기라고 하죠. 막 이제 막 여러분들 한창 이제 거대화되고 있을 때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채권 역전이 한번 드러나요. 그렇죠? 그때도 증시는 심지어 계속 상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표에서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채권 스프레드를 역전이라는 건 뭐냐? 자, 장기 채권 금리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이제 10년물 국채라고 얘기를 하죠.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가 여러분들 금리가 높을까요? 2년물 국채가 금리가 높을까요? 간단하게 통상적으로 라는 전제를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높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장기화 될수록 금리가 더 높은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2년물 국채가 지금 금리가 더 높아졌네요. 이겁니다. 네. 자, 그걸 그래서 채권 스프레드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은 지금 스프레드라는 거는 이 두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리 차이.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회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회색 바. 이게 채권 스프레드라고 가정하고 장단기에 대한 금리 차가 역전이 드러나는 현상이 여기예요. 역전이 드러나네요. 겹쳐지면서. 근데 이게 왜 드러나냐? 원칙적으로 긴축을 빠르게 시도하죠. 긴축을 빠르게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10년물 국채가 2.5% 도달했죠. 여러분 10년물 국채가 2.5% 도달했습니다. 10년물 국채에 대한 상승률 속도보다 2년물 국채에 대한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이 시기는요. 긴축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따 BOJ 얘기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에 대한 파생 환경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내용을 좀 꺼내왔습니다. 94년도에 보시면은 채권 스프레드 역전이 펼쳐졌었어요. 94년도. 쉽게 얘기해서 94년도랑 지금 비슷한 시기가 나오는 건 보세요. 지금 여기가 94년도입니다. 최저점을 기록했던 게. 여기서 이제 장기화에 돌입을 하고 사실상 여러분들 98년도에 찍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사태 터졌어요? 버블 사태 터졌죠. 여러분. 버블 사태. 시장 내려가고 난리 아니었습니다. 경기 팽창기의 거의 끝판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죠? 그리고 2008년에 나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서부터 제 가치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때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 94년도 때는 저물가였어요. 그렇게 고물가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을 뿐더러 이때도 심지어 이제
정책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긴축에 대해서 시도를 할 때요. 1년에 여러분들 300 베이시스 포인트 막 올릴 때요. 3%씩 올릴 때입니다. 1년에 기준금리를. 이때 보세요. 94년도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채권 스프레드 역전이 드러나기 전이지만은 우리도 이때 이만큼 할 거지 않냐.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때랑 정확히 차이점을. 자, 이때 94년도 보세요. 화면 좀 작아도 확대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채권 스프레드 역전이 드러나기 직전에 말도 안 되는 긴축을 감행하던 시기죠.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년 23년도까지 미국에서 기준금리 몇 차례 인상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시청자분들. 왜냐? 뻔하잖아. 상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금리 몇 프로 올릴까 5월에? 이거 논거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는 부족하신 분이에요. 베이스 깔고 가야 돼요. 5월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올해 2차례 더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페드에서 나오는 통화정책회의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건 너무 당연지사고, 계속적으로 45일에 한 번 열리죠. 그 중에 2번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거다. 이게 올해 예상 시나리오예요. 그럼 내년도까지 9차례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을 예고를 했어요. 이미 다 페드에서는. 이거는 변경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94년도랑 비교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도 채권 스프레드 역전했는데. 자, 근데 지금 무서운 건 단 하나예요. 자, 이때는 긴축을 팍 감행해갖고 4년을 끌었어요. 경기에 팽창을 시킨 거예요. 94년도에 경기 팽창 시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팽창시켜서 4년을 끌고 그러다 버블이 팡 터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짧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기가. 저도 원래 지금 정도에 대한 어떤 사이클 순서상으론 제가 그때 신세계 한 달 전에 할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3년 안에 한번 제가 봤을 때 빅쇼트를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 드려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시는 상승한다는 주의였는데 이게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이때랑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 이때는 고물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가에 대한 압력을 행사가 들어가지 않은 그 차이점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지금 제일 간단합니다. 어쩌면 올해 안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단순 하락이 아닙니다. 좀 큰 하락? 그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시장이 제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꺼내 들 수 있는 건 채권 스프레드 역전에 대한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증시는 고점은 갱신해 왔다. 그럼 지금은 단기 수급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 드렸죠. 우린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을 때 그때 현금화 비중을 팍 늘려놔라. 이게 제 힌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시기는 뭐예요? 증시가 오를 수 있는 시즌이다. 그죠?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오를 수 있는 시즌이다. 여태 그래왔으니까. 여태 3차례, 4차례에 대한 역전 현상 중에 항상 그래왔으니까. 거기에 번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럼 증시는 저는 아직까지도 고점을 갱신한다. 이주이고 코스피는 3,000선 들어갈 것 같아요. 3,000선. 쉽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 설명을 좀 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첫 역전 사례가 들어왔는데 그때 대비해갖고 물가에 대한 상황이 고물가를 유지한다는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어떤 94년도 대비 4년에 대한 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간격이. 오히려 더 빨리 좀 도래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유심히 항상 여러분들이 채권 스프레드 역전이 오늘 됐으니 계속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되는 지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체크해야 되는 지표예요. 아시겠죠?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국채판 공포지수 무브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미 국채 금리 역전을 하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 올 것이다라고 좀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또 채권 스프레드 역전되고 1년간은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뭐 히스토리가 있기도 하고 또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평균 6개 분기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당장 문제는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월가 일각에서는 채권 커브 공포가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3개월 물 그리고 5년물의 금리 격차는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는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긍정적이진 않죠. 경기만 보고 판단, 증시는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증시는 배제하고요? 증시는 좀 배제할게요. 네. 증시는 원래 항상 올라왔으니까 그 시즌 대입하면은 그거에 대한 번복은 없어요. 네. 근데 경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경기가 정상적인 경기는 아니에요. 예. 확실하게. 그죠? 확실하게 정상적인 경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 이슈도 있고. 지금 회복 구간으로 사실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고용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구인 공고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공고에서 얘기를 하는 건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 전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나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예. 그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쌓이는 건데 네. 근데 경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지금 회복은 됐지만 그죠? 네. 회복은 됐지만 건강하게 회복은 안 됐죠. 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물가 때문에. 왜냐면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긴축에 대한 상황이요. 저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다시 한번 주시죠.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네. 경기 침체를 부러울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 시각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근거로는 3개월물과 5년물의 금리 격차는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근거를 제시했고 그리고 또 고용을 들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MZ 세대의 좀 특성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무시는 못해요. 네, 발빠르게 솔직하게. 좀 이직을 하고 뭐꼭 굳이 평생 직장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건 제가 내일 준비를 해올게요. 네. 이건 제가 왜냐면 앵커님 말에 좀 반박을 좀 제가 근거 있게 꺼내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이거 지금 제가 그냥 떠오른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는 제가 내일 확실하게 준비를 좀 네네. 내일 좀 각오하시고. 네. 네. 그건 제가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그렇죠. 듣고 올게요. 네. 지금 MZ 세대는 왜냐면 시장을 볼 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럼요. 시각이 굉장히 있고 소중한 하니까. 의견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여기에 정확한 해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 관련해서 내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채권에 대한 상승이 네. 사실 될 수밖에 없죠. 긴축을 시도하는 상황에선 채권 금리가 올라요. 지금 일본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BOJ가 오늘 갑자기 왜 YCC라는 일드 커브드 컨트롤 꺼냈냐. 네. 걔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기준금리 긴축을 막 시도한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 제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금리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5년물, 3개월물, 뭐 10년물, 3개월물 이렇게 비교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빅쇼트에 대한 일구간을 좀 많이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최근에 가장 유사한 역사적으로 가까운 사례가 10년, 2년에 가깝지 그거에 대한 어떤 너무 초단기물과 예. 너무 장기물에 대한 비교 분석은 오히려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부분이 많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다 이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냐? 단순하게 봐야죠. 2년물 국채에 대한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맹목적으로 찝으면. 10년물에 대한 금리 상승보다 2년물에 대한 채권 금리 상승률이 더 높다는. 그러니까 역전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2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그죠. 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이거는요. 제가 네. 오늘 너무 준비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룰 제가 이슈가 너무 많죠.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엔화 약세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일본. 그런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엔저를 이제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일본 쪽에서 왜 이러한 초강수를 뒀냐가 시장이 이제 긴축 국채가 오르는 패러다임에 씌워버렸잖아요. 일본 입장에선 독이거든 지금 상황이. 네. 일본은 왜 그러면 돈을 풀어야 되는 나라예요. 예. 아베노믹스 정확하죠? 돈 네. 풀어야 돼요. 네. 근데 와 이거 갑자기 최근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제로에 대한 어떤 채권 금리가 0.2%까지 팍 쳤어요. 일본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선 0에서 2%까지 쳐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네. 왜냐면은 자, 근데 BOJ가 무제한 채권 매입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예. 왜냐? 아, 나는 금리 인상 못 해. 네. 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사실상. 나라가 나선 거네요. 예. 그러면 엔화가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서라고 제가 표현했죠. 네. 근데 YCC가 뭐냐? 자, 여기다가 국채 금리가 여기 탁 있죠. 선이. 네.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상한선을 탁 정하고 자, 여기 넘어가면 그냥 채권 다 삽니다. 이게 무식한 정책이에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0.25%에 맞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여기 넘어가는 순간 그냥 채권 다 산다. 근데 다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론을 펼쳐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해요. 채권을 다 산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보죠.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을 다 산다. 엔화를 더 찍어내겠다. 이 뜻이죠. 이해하시겠나요? 중앙은행은 뭐예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기구죠.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냥. 네. 엔화 왜 떨어져요? 찍어내겠대요. 지금 구로다 라인 지금 깨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 구로다 라인.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수급 상태를 고려하겠지만 긴급 조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기 넘어가면 다 살 거야. 여기 넘어가면 엔화를 더 찍어낼 거야. 엔화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간단하죠. 이게 YCC예요. 일드 커브드 컨트롤. 우리 미국 2020년 때 나왔었죠. 일드 커브드 컨트롤을 꺼낸다고 갑작스럽게 페드에서 얘기를 해갖고 실제로는 안 했어요. 일드 커브드 컨트롤을. 근데 워낙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양적 완화의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래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BOJ에서 자, 잘하면 금리 인상을 좀 시도해야 될 수로 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춰야 될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란 국가는 이 패러다임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캡을 딱 씌웁니다. 캡을. 이게 일드 커브드 컨트롤이야. 넘어가면 사고 여기 내려가면 팔고 이 구간에 대한 캡을 팍 씌워버리겠다. 이게 YCC입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딱 찍어버리죠. 앵커님 몇 프로라고요? 0.25%로 맞추겠다. 네, 정확합니다. 우리 앵커님 훌륭합니다. 0.25%입니다. 예. 넘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 나는 엔화 찍어낼 거야. 엔화는 더 떨어진다. 구로다 라인 깨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구로다 라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명드렸죠.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당 이제 125엔 선을 그죠. 구로다 라인으로 불렸었는데 이제 어제 이 구로다 라인이 무너졌었는데도 사실 일본이라든지 이 미국에서 눈을 감더라고요. 나서지를 않고. 아, 정확하게 근데 구로다 라인이 완전하게 들어간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 차트 할 때는 엔화만 표현한 거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달러 대비 엔화예요. 네. 여기 이제 해외 선물 차트에서는 다르죠. 그렇죠. 네, 무식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 해외 선물 차트에선. 네. 근데 달러 대비는 무식하게 오르고 있죠. 상황이. 이게 구로다 라인이에요. 구로다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네, 일본 총재입니다. 네. 이때 절대 못 넘을 거야 하고 지명을 해버린 순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예.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사회 통념상. 이걸 구로다 라인이다. 이건 절대 못 깨. 네. 내 라인이야.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BOJ에서 YCC 정책 하는데 이거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협받는 거죠. 왜냐? 애나 찍어내니까. 찍어내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달러 대비 평가하잖아요. 그럼 두 통화 정책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미국하고 엔화를 여러분들. 자, 미국 어때요? 우리 미국 뭐 하고 있죠? 우리 앵커님 이제 소통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미국 네. 뭐 하고 있어요? 긴축 정책 펼치고 있죠. 그렇죠. 돈을 네. 더 수거를 안 해? 그렇죠. 그죠? 일본 뭐예요? 완전한 이 돈 풀기 정책에 나서고 있잖아요. 정반대 행보를 보이네요. 네네네. 그죠?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오늘 그런 정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YCC 정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 대비 엔화가 소폭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심리적 저항이죠. 니케이가 살짝 떨어졌죠. 125 구로다 라인 심리적 저항. 아. 여기서 한 번 더 미국, 일본 항상 그 상징적인 상징적이죠. 구간에서는 이게 되게 테스트가 상징적이에요. 들어가네요. 여기. 이게요. 일본 엔화에서는요. 완전 상징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언제 깨냐? 다 국채에 한 번 더 깨잖아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얘네 찍어내야지. 안 그래요? 네. 그때 깨지는 거예요. 구로다 라인까지 딱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요. 난리 나요. 이제 엔화도. 머리 아프다. 예, 우리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급이 $1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제가 1250까지 간다고 했는데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죠. 그죠? 안정적입니다. 왜냐? $1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이 미국 쪽에서 빠르게 긴축을 시도한 만큼 한국을 추격을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좁혀지기 때문에 두 간격차가. 지금 일본은 뭐 하고 있어요?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때 원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리적 저항이에요. 이거 탁. 근데 언제 깨냐? 국채 다시 한번 탁 터졌을 때. 애나 찍어내야 되니까. 정책 나왔는데.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엔화가 일본 국채 금리가 안정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구로다 라인은 유지가 돼버리죠. 왜냐? 찍어낼 일이 없잖아요. 맞나요? 네. 찍어낼 일이 없게야죠. 그렇죠. 근데- 네. 네네, 얘기하세요. 궁금한 게 이제 일본의 이 엔화가 약세 계속해서 이제 엔저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일본 기업의 수출 기업들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그죠.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아니, 그 보세요? 사실 이제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만 네. 증시에 악영향은 없어요. 아, 정확히 큰 얘기하시면 영향 증시에 없다. 악영향은 없다. 음. 만약에 이제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일본에 네. 대한 수출에 대한 어떤 비중이 큰 기업은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방해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코스피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오늘 당일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전 거래일에서는 $100 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8%, 3.6% 강세 보여주면서 또다시 소폭 반등에 나선 모습인데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패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매도를 한번 보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매도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든다면 109짜리 109. 109자리요. 네, 109.00. 이 자리가 좀 좋고. 저도 이제는 조금 이제 방송할 때 익숙하진 않아요. 100을 얘기한다는 이 유가에 대한 상황이. 1년 전만 해도 $60 선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109자리 한번 유지를 하시고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독일이 선언을 했죠. 독일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네. 르브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천연가스. 지금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슈거리에 대한 내용을 좀 논쟁을 담았는데 지금 핵심은 미국이 독일을 꼬시냐 못 꼬시냐. 이 마셜 플랜에 대한 어떤 확장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부터 유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약하다. 여러분들. 아, 이제는 상수가 됐다. 충격적으로 좀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맨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쏟아지는데 네. 뭐 저희가 항상 이제 먼저 얘기를 많이 꺼내는 편인데 오늘도 좀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약하다. 시청자분들도 솔깃하실 것 같네요. 네, 지금 이번에 에너지정보청이죠. IEA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관해서 계속 출렁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 네, 저 화면 보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가보죠. 지금 32분인데 오늘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폭풍 들어왔습니다. 질문도 지금 다뤄야 되는데 아무래도 준비한 게 마음이 있는데. 지금 자, 일단은 소중합니다.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가 지금 비중이 사실 굉장히 커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생산량 순위 보면은 러시아가 12.1%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영향이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사실상 이제 유럽이죠. 여러분들 유럽.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 관련 사태가 여기 보시면은 이 BA 비율 있죠, 비율. 이 어떤 시장에 대한 이 증폭 비율을 좀 측정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수많은 어떤 이 유가에 대한 50년 역사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유가에 대한 본 부분은 짧으면은 1년 보신 분도 있겠고 길면은 사실 10년 본 분도 있겠고 더 길게 본다면 30년을 본 분도 있겠고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건이요. 사실 그 1990년 걸프전 대비해갖고 그 이후 이제 이라크 문제 터졌을 때 그 대비해서 가장 큰 사건은 맞아요. 근데 90년도 이전만큼은 시장의 영향권이 범주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지금 예상치보다는 큰 임팩트를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서 일단 IE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가장 큰 폭에 대한 차질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 임팩트 세잖아요. 지금 $130 임금까지 탁 발동하고 그죠? 근데 이 IEA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러시아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분기죠. 여기 보이시죠? 2분기. 2분기부터는 러시아 관련해서 충격 반영이 없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충격 반영이 없을 것이다. 예상치를 탁 뽑아요. 과연 러시아에 대한 생산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가. 자, 오늘 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독일에 대한 임팩트 있는 선언, 단발적 이슈에 대해 불가하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 오펙 플러스 미국이 있죠. 그러면 오펙 플러스 어때요? 증산하는데 찔끔찔끔해. 애들이. 그죠? 찔끔찔끔 늘려요. 답답해요. 내일 발표하죠. 정례회의. 내일도 늘리겠죠. 자, 근데 지금은 셰일은 어때요? 미국 쪽에서 한번 봅시다. 탄소 중립한다고 그렇게 안 늘려오다가 지금 늘리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 지금 유가 방어해야 되니까 미국 재선에서는 이제 전략 비축유 재고를 떨어뜨리죠. 실제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방출하는 거예요. 미국 쪽은 합니다. 중국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지. 미국은 하고 있어요. 셰일 늘리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이 갑자기 셰일을 이렇게 팍 늘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명분이 없잖아.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 늘릴 수가 없어요. 상황이. 유가 올랐다고 해갖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비축유의 방출을 합의할 예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오펙이 앞으로 증산에 대한 계획을 가진다는 거. 그럼 유가는 안정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제는 우리는 $130. 자, 오늘 뭐라고 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200 간대요. 충격적이죠. 안 갑니다. 예, 맨날 틀려요, 골드만삭스. 예, 골드만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저번에 이 사우디 사태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 네. 그때 골드만삭스가 이제 $150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30 직행했어요. 그 당시에.
간다고 하니까 바로 떨어져. 근데 이번에 200달러 간대요. 여러분의 선택은? 자, 더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오펙이 증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게 핵심적인 상황 내에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천연가스 관련해서 유럽, 야, 우리가 할게 이러고 꼬시고 있잖아요. 독일 친구들아, 내가 증산할게. 너네 우리 거 사.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가 팍 치잖아요. 유가 때문에 치는 게 아니라 미국 에너지 관련주가 지금 이슈거리 잡은 거예요. 이거 잘하면 러시아 공급망을 미국이 다 뺏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절대 지는 싸움 안 해요. 이건 기회입니다.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해서 수급에 대한 안정화를 미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그때부터 다시 하방으로 안정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러시아랑 우크라 사태가 해치가 들어가니까 미국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는지 그리고 독일이 과연 미국 말을 따르는지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체크하면은 시장은 하방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가 공급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는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고물가기 때문에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간단해요. 그건 또 이제 연경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BEI 물가를 수출 잡기 값이나.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제일 특단적인 조치라는 게 긴축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네. 긴축 얘기했잖아요. 무딘칼이라고. 네. 0.5%를 올려도 안 돼요. 물가가 안 됩니다. 이거 유가 내려야지. 유가 내려면 어떻게 해요? 설득해서 천연가스 꽁도 먹고 물가 안정도 하고 유럽 애들도 친구들도 꼬셔서 내 거 쓰게 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 굉장히 전략 좋아요, 미국. 저는 이게 맞다 봐요. 그럼 미국 쪽에서 가만히 있을 가능성보다 이걸 오히려 역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전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에너지 포럼에서 러시아는 영원한 오펙 플러스 동맹이고 러시아만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면서 힘을 당연하죠. 실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네. 오펙이 왜 만들어졌어요?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네. 취지 자체가. 근데 어떻게 러시아를 배신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오펙 플러스 자체가 이제 오펙 동맹국들이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하는 양이 40% 정도에 달하고 러시아도 5%인가 10%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급량을 미국 측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네. 좀 영향이 미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미국이 한번 늘리기 시작해버리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왜 미국이 못 늘리냐면 여러분 미국이 EU에 선언해갖고 앞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유 우리 왜 지금 전 세계 차도 이제 전기로 이제 바꾼다 수소차 오늘 서울경제에서 수소차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왜 나오겠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경 지금 안 하면 전 세계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2050 탄소 중립 정책 지금부터 줄여야 된다. 이거 딱 프레임 씌워 놓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쉐일을 늘려요? 그죠? 명분이 있어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된다 이겁니다. 제 입장은.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협상에 대한 관계 진전을 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토죠. 나토에 가입이 돼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안 돼 있죠. 안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나쁜 놈. 러시아가 나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더 조장을 해서 지금 독일 설득, EU 설득 과정을 들어가는 그게 마셜 플랜이죠. 사실상. 그러면은 명분이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치학적인 명분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나는 EU를 도와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네, 명분 중요하죠. 그죠? 미국은 항상 이 프레임 싸움에서 유리해요. 돈도 많고, 그죠? 항상 머리 좋으니까. 저는 이 프레임 싸움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네.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딱 마셔플랜 계획 들어가 버리는 순간은 그때는 이제 수급이 안정화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다룰 이슈들도 많았는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내일도 해왕 마스터님 출연하시니까요. 노란톡으로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마치기에 앞서서 한 말씀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예. 제가 내일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고 22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못 드렸는데 여러분 시장 좋습니다. 3천 갈 거예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3천까지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시장은 굉장히 안전한 수급을 당분간 펼칠 것이다. 채권 스프레드 아래의 역전 아시죠? 드러났지만 지금 상황은 증시 상황은 너무 서두른 공포를 느낄 필요 없다. 공포를 너무 빨리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 신호가 온다면 제가 이 신세계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다. 이거 집중하세요. 아직은 아니다. 공포를 너무 빨리 느끼지 마세요. 의미 없는 공포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상입니다. 네, 이전에도 이 금리 스프레드 역전에 대해서 역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이르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채권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